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 남상미입니다. 오늘은 4월 월간 뉴스 분석 시간인데요. 지난 한 달 동안 보도된 뉴스 가운데 대표적인 뉴스, 또 궁금했던 뉴스를 선정해 전문가들과 함께 풀어보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보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여해주신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청주대학교 정치행정학 진재구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일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서원대학교 신용환 석좌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월간 뉴스 분석 첫 번째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충북도 내 가임기 여성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즉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0.87명이었습니다. 유출 인구를 뺀 순유입 인구는 연간 5천 명을 기록했고 등록 외국인 수는 4만 1천여 명이었습니다. 충북의 목표는 앞으로 3년 동안 합계 출산율 1.12명 이상, 순유입 인구 4만 5천 명, 등록 외국인은 1만 8천여 명 늘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100가지 정책은 크게 출산 육아 지원과 인구 유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출산 육아의 주요 사업으로는 대중교통 무료와 우대 금융상품 등 임산부 예우조례 제정과 고위험 산모 실시간 건강 모니터링, 의료비 후불제 임산부 확대 적용 등이 꼽힙니다. 자정까지 운영하는 야간 어린이집과 24시간 시간제 보육 서비스 도입, 1호 남성 육아휴직자 배출기업 지원에 찾아가는 육아 자문 등도 포함됐습니다. 소득 기준으로 제한하는 난임치료 지원을 전체 가구로 넓히고 난임 우울증 상담센터 운영, 미혼 여성을 위한 난자 냉동시술비 지원도 추진합니다. 인구 유입 정책도 파격적입니다.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원인 조사를 벌여 특히 수도권으로 간 젊은 여성 대상 대면 설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1제곱미터당 900원 수준의 귀농인 농지 임대 확대와 출향 민 귀향 장려는 기본. 외국인 유치로 인구와 출생을 동시에 늘리기 위해 당장 올해부터 거주 중인 외국인 대상 실태 조사도 실시합니다. 관리를 위해 도내 3개뿐인 외국인 지원센터의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 발표한 파격적인 출산 육아 지원책,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런 정책을 발표할 때에는 그 정책의 그 원인이 되는 문제가 진단이 정확히 됐는지, 그 진단을 정확히 했다는 증거를 제시해 줘야 됩니다. 말하자면 가임 여성들이 왜 아이를 낳지 않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 그들이 뭘 원하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가 같이 발표해야 되는데, 과연 지금 충청북도에서 제시한 이런 해법들이 가임 여성들이 원하는 대책인지가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충청북도 입장에서는 그렇게 제시를 했지만, 물론 그것들을 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실제 애를 낳지 않는 이유가 그런 것에 국한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좀 더 심도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네, 신 교수님. 낳기만 해라. 국가가 길러준다. 프랑스의 인구 정책 사실상 슬로건에 가깝습니다. 자, 프랑스가 우리가 세계적인 저출산 국가라고 200년 전부터 하던 나라입니다. 네. 지금 합계 출산율 1.79입니다. 핵심적으로 2가지, 미혼모 포함해서 어떤 결혼 공식적으로 하지 않은 그런 분들이 낳은 모든 아이들 다 받아주고요. 외국인에 대해서도 입양아 다 받아줍니다. 그러면서 1.79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OECD 평균 그 출산율이 1.59입니다. 굉장히 높죠. 지금 저희 기준으로 엄청나게 높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합계 출산율이 1이 넘는 지역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세종시입니다. 1.12. 이런 아주 심각성에서 우리 충북은 11개 시군구 중에 6곳이 인구 소멸 지역으로 2021년에 정부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심각한 상황에서 뭐라도 해보자. 이런 차원의 노력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지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부 강론으로 가면 지금 진 교수님 말씀대로 과연 이게 현실에 맞게 맞춤형으로 된 거냐 하는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꼼꼼하게 따져볼 일입니다. 네, 변호사님. 요즘 청년층 사이에서 결혼은 고급제,
출산은 사치제라는 말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에 청년들이 주거와 고용 또 노후에 이르기까지 그 미래를 꿈꿀 수 없기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이고, 그런 점에서 볼 때 지금 발표된 출산책이 반드시 출산율의 증가 또는 인구 유입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렇게 파격적인 그 대책 지원책을 발표한 것은 환영할 만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 가지 출산 육아 지원책이 발표가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출산을 고민하고 있는 부부에게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이 준비를 하면서, 이제 맘카페 그 기사들을 몇 번 봤는데요. 네. 이 정책들은 지금 아이들을 1명 정도 또는 2명 난,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구미가 당기는 제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아직 미혼이거나, 비혼주의를 고집하고 있는 결혼하지 않은 젊은 여성들에게는 과연 이 정책이 먹혀 들어갈 것인가. 말하자면 대부분의 그 부모들 입장에서 자녀를 낳을 때는 우리 부모 세대도 그렇고 자기 자녀들이 자기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할 때 자녀들을 많이 낳거든요. 근데 지금 젊은 청년들은 자기들의 자녀들이 자기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확신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특히 중산층 이하 서민층의 자녀들은 자기들보다 나은 삶을 절대 살 수 없을 거라는 인식을 가진 젊은이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는 왜 내가 자녀를 낳아서 걔들을 고생시킬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처럼 단순히 뭐 출산 육아 수당이라든가 뭐 육아 문제라든가 경력 단절 문제 이런 접근법만 가지고는 젊은 여성들이 결혼을 하고 또는 출산으로 이끌 수 있는 유인책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 지난 15년간 항목에 따라 다르지만 그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가 지출한 돈이 약 200조 원에서 많게는 항목에 따라 280조까지 이렇게 썼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출산율은 약 1.15에서 0.78까지 이제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내놓는 요번 대책도 보면 대체로 예를 들어 뭐 버스를 무료로 태워주게 한다든지 우대 금융 상품을 개발한다든지 뭐 이런 이제 아주 일반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출산에 따른 거, 그다음에 양육, 육아에 따른 거, 보육, 교육에 따른 거 이런 부분으로 일련으로 이제 생애 주기별로는 되어 있는데 문제는 출산에 따른 부분부터는 이미 출산의 의지를 가진 분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면 요즘 사람들이 출산을 하지 않는가? 여러 조사도 있고 여러 원인 분석이 있었습니다. 뭐 교육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교육열이 아주 치열한 강남이 출산율이 높느냐? 아니죠. 그다음에 경제적 문제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자 동네가 출산율이 높으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왜 그러느냐에서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직업, 일자리, 선호, 이동, 경로 이런 조사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보면 요즘 MZ세대들 포함해서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옛날에 자기개발이라든지 어떤 직업의 안정성 이런 거에서 전부 워라밸로 넘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워라밸을 추구하는 워킹 라이프 밸런스를 추구하는 그 사람들, 그런 가임기에 있는 사람들을 출산 쪽으로 끌고 들어오는 거. 일단 양육, 교육 이런 것들은 출산 이후의 얘기잖아요. 그 동기를 부여하는 부분에 정책이 집중돼야 되는데 대부분은 그 뒷단입니다. 이미 난 다음에 어떤 부분에 이제 많이 돼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끌어들이는 부분에 좀 더 정책이 집중돼 있으면 하는 그 아쉬움은 있습니다. 앞서 이렇게 출산 장려금을 많이 줬던 해남 사례라든지 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280조 가까운 돈을 지난 15년간 사용하였음에도 계속 저출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미 이렇게 현금 대책만으로는 실효성이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국에 그 세종시의 경우에는 왜 출산율이 높은가를 보면 그 경우에는 세종시의 경우에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이 많기 때문에 보육 인프라라든지 여성들이 경력 단절이 되지 않고 안정적인 일자리와 고용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출산율이 높다라고 시사하는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엔 주거 안정과 보육 정책, 그다음에 안정된 일자리가 보장되어야지 이렇게 그냥 출산 육아, 아까도 말씀하신 출산을 결심하거나 출산된 이후의 지원책만으로는 여전히 실효성은 약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흠이 되는 게 혜택이 어떻게 될까? 라고 들여다보면 역시나 도시지역,
청주시나 충주시 같은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이 몰려 있고 정주 여건이 좋은 쪽에 더 몰려 있게 되는 거죠. 즉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데 지방 소멸이나 지방 불균형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더 또 쏠림이 될 수가 있다. 혜택 수혜 받는 걸 보면 정주 여건이 강한 잘 돼 있는 쪽으로 더 몰리게 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단양군 인구가 2만 7천 명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불과 3년여 전만 해도 3만 명대를 가다가 지금 이제 계속해서 지금 떨어지고 줄고 있거든요. 자, 최근에 그런 뉴스 보셨을 겁니다. 산부인과 의사를 공공 산부인과 의사를 채용하는데 3억 이상을 준다 그래도 아무도 지원하지 않는다.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전국 각 지방에 보면 산부인과 병원이 하나도 없는 곳들이 이제 지금 속출하고 있죠. 계속 아주 기초적인 인프라, 어떤 출산 뒤에 이제 육아 이건 변론이지만 출산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인프라도 안 되는 상태에서 지방 소멸까지 맞물리고 지역 균형까지를 같이 고민해야 되니까 얼마나 정말 이게 복합적인 고민이 필요하겠습니까? 자칫하다가는 우리가 청주나 더 도시 지역만 조금 더 혜택이 돌아가는 또 생각지 못하는 부작용도 많이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지방 소멸로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인구 감소세.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양이나 남부 3군의 경우에는 정말 이게 정말 두드러지게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자체 스스로 어떠한 경쟁력을 갖춰야 할까? 이런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이랄까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그 인구 감소의 문제 또는 지역 소멸의 문제와 저출산의 문제를 같이 묶어서 해결하는 해법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초점을 흘릴 뿐 아니라 문제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다른데, 물론 이제 겹치는 부분도 있겠죠. 시골에 출산이 가능한 젊은 가임 여성이 많이 와서 그렇게 출산도 하고 인구도 늘어나면 좋겠지만 그게 현실로 가능하겠느냐 하는 문제예요. 아까 그 저출산과 관련해서 뭐 200조를 썼네, 300조를 썼네 얘기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돈이 상당 부분 저출산에 썼다기보다는 우리가 그 거의 10여 년 전부터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만들어서 돈을 썼는데 그 대부분의 돈이 저출산보다는 고령사회 쪽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출발됐던 것인데 저출산의 문제와 고령사회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그걸 묶었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의 정책들이 저출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고령사회 쪽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 당시에 왜 그러냐면 그것도 표와 연결된 측면도 있고요. 고령사회가 더 급하게 다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해법 중에 하나가 저출산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만약 이 문제가 동시에 중요한 문제라고 하더라도 저출산 고령사회를 같이 묶어서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 두 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찾다 보니까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여기서도 지역에서도 저출산의 문제와 지역 소멸의 문제, 인구 감소의 문제를 하나의 문제처럼 인식해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면 상당히 논점이 흐려지고 문제의 진단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부서도 달리하라고 합니다. 인구 감소의 문제는 저출산을 해결해서 인구 감소물을 대처할 수도 있지만 그 이외의 방법도 많이 있어요. 외부에서 인구를 유입할 수 있고 귀농귀촌을 장려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귀농귀촌의 문제를 가지고 젊은 가임 여성들한테 귀농귀촌의 정책을 도입하면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떠한 유인책을 쓰더라도 귀농귀촌 정책을 가임 여성한테 적용해서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 정책이 말하자면 원인과 결과가 얽혀지지 않는 그런 대안이 묶여질까 봐 걱정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지자체 스스로도 둘 다 중요한 문제긴 하지만 부서를 달리해서라도 인구 유입이라든가 또는 귀농귀촌의 장려라든가 어쨌든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문제와 저출산의 문제는 부서를 달리해서 정책의 진단과 해법을 완전히 달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결해야만 두 개 다 해결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이제 경상북도 의성 케이스가 있죠. 귀농, 귀촌, 중장년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방 소멸, 인구 유입 이런 쪽으로 이제 신경을 쓰는 거죠. 근데 의성 같은 경우는 그러질 않고 청년층에 포커스를 맞춰서 청년 유입으로 장기적으로 요즘 이제 선거를 하다 보니까 단기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 뭐 2, 3년짜리 사실 지금 요것도 3년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기분 보고 있잖아요. 충북 것도.
그런 게 아니라 7년, 10년을 잡고 장기적으로 청년이 유입하게 서서히 만드는 거. 그런데 이제 이게 7, 8년이 쌓이다 보니까 서서히 그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포커스가 중장년이 아니라 청년층 유입 이런 부분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인데요. 지금 인구 출생과 그다음에 인구 유입 부분 두 가지가 이제 맞물려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다문화 인구에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프랑스 케이스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입양이나 외국이 들어오는 거를 다 받아줍니다. 그래서 1.79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다문화 인구가 이미 등록된 분들만 110만 명입니다. 전체 인구의 약 2.1% 정도 돼요. 우리 충북에 등록된 분이 한 4만 1,000명 되잖아요. 그럼 전체 전국적으로 인구에서 충북이 또 차지하는 그 인구 비율하고 해서 보면 굉장히 높은 비중이 있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아직도 우리 사회가 편견이 꽤 많죠. 그러면 프랑스 같은 데는 어떻게 극복을 했겠느냐. 초기에 굉장한 편견과 차별 그리고 범죄 이런 것들에 대한 연관된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일정 과도기를 지나면서 굉장히 안정화돼서 가고 있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대한민국도 한국 사람들 어떤 순혈주의 이런 것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강하게 왔지만 이미 글로벌화된 사상이고 열려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 인식도 많이 바뀌어져 있고 또 바뀌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문화 인구에 대한 부분도 다시 봐야 되고 또 제천시가 추진한다고 하는 중앙아시아 한인들 유입하는 부분 목표를 이제 1,000명까지 이렇게 잡고 있죠. 물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일경 굉장히 황당하다고 생각도 됩니다. 뭐 쉽지 않은 부분이죠. 또 그쪽 그 각각의 국가에서 또 동의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겠지만 그래도 이런 시도를 하는 것들 뿌리가 같은 분들을 찾아서 같이 모여서 집단적으로 이렇게 살 수 있게 어디 가면 뭐 독일인 마을 무슨 마을 있듯이 이런 노력들은 분명히 전체적으로 시대 인식이 바뀌는 거에 맞춰서 굉장히 중요한 노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저출산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 고령 사회위원회가 있는데 지난 3월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여서 회의가 열렸고 5대 핵심 과제, 핵심 그 분야 및 주요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아동 돌봄에 있어서 국가 책임을 강조한 아동 기본법을 제정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어서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였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국가적인 관심이 많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고요. 또 인구 감소와 관련해서는 올해 초부터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기존에 국가 중심 중앙정부가 하달식으로 시행하는 정책과는 달리 지방정부가 그 지역 특색에 맞춰서 중심이 돼서 인구 정책을 시행하는 상향식 그 지원책이 발표됐기 때문에 이런 두 점에서 이렇게 달리하지만 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게 계속 지원과 발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구 증가 등등에 있어서 우리 충북 내에서 눈여겨봐야 될 곳이 있죠. 진천군 케이스를 아주 잘 보면 될 것 같습니다. GRDP에 있어서 군 단위 규모의 전국 2위권에 올라 있을 정도로 굉장히 높은 소득과 소득 증가율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가 들어왔죠. 상대적으로 고학력, 안정적인 연봉 이런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산업단지가 잘 발달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군 단위 아마 전국 인구 증가율 1위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많은 인프라와 정주 여건들, 교육 이런 것들이 맞물리고 산업, 일자리가 맞물리면서 물론 이건 출생보다는 이제 유입 측면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 시사하는 바가 모든 이런 정주 여건,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을 때 더 많이 들어오고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런 힌트를 저희가 진천군에서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눈에 띄는 댓글 있으면 짚어주시죠. 예, 어떤 분이 자기의 그 과거 삶을 쓰면서 길게 신세한탄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마지막에 쓴 내용이 있는데 요즘 젊은 분들 현명하다. 애기 안 낳는 젊은 분이 현명하다는 겁니다. 나라는 위기지만 현명하다. 그 얘기인즉슨 사실 그 자기가 삶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그 육아라든가 고통을 겪었는데 그런 것들이 자기 자식들한테 나은 삶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는 후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지금 젊은이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정책에 반영이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육아하고 경단녀 이런 것들의 문제들, 경력단절 여성 이런 문제들을 짚어서 써준 댓글이 있습니다. 플레이스 땡땡님께서 퇴근 시간 당겨주고 주말 출근 안 하고
일단 이것부터 하게 해주세요. 일과 육아가 병행이 안 돼서 퇴직하고 애만 보다가 경력 단절되고 애 좀 커서 일 좀 할라 치면 나이 들어서 재취업이 다시 어렵고 낳으면 애가 고생할 것 같고 우리도 고생할 것 같고 라는 댓글이 있습니다.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사태로 공석이 된 4석의 상임위원장을 다시 뽑는 청주시의회. 민주당 추천과는 관계없이 의장 직권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후보자들을 다시 결정했습니다. 결국 다수당인 국민의힘의 지원을 받은 임정수 의원이 운영위원장으로 복지교육위원장에 임은성, 농업정책위원장 최재우 의원 등 3명이 선출됐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도시건설위원장 후보로 결정한 김영근 의원이 후보 자격을 거부하면서 결국 한 자리는 채워지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의 도시건설위원장 후보였던 이영신 의원은 다수당인 국민의힘 주도로 다른 상임위원회로 강제 배정됐습니다. 저는 도시건설위원장을 안 해더라도 도시건설위원회에 남아야 된다. 소각장을 막아야 된다. 그것이 지역 주민들의 뜻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다수의 횡포로 의회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며 성토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은 다릅니다. 의회 파행을 불러온 민주당이 별다른 고민도 없이 기존에 사퇴한 의원들을 상임위원장 후보로 다시 추천해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겁니다. 여야 동수의 균형이 깨지면서 시작된 국민의힘 독주에 민주당도 강한 반발을 예고하면서 청주시의회 여야 간 강대강 대치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보궐선거를 통해 여대 야수가 된 청주시 의회 상임위원장 선출을 놓고 또다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본적으로 뭐 국힘의 정략이 성공한 케이스라고 보죠. 민주당이 정략적 대응에서 완패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노답이다 한마디로. 지금 벌써 이게 몇 개월째입니까? 그 평행이론, 뭐 대자비, 뭐 여러 이론들이 있죠. 나쁜 것은 계속 닮아가고 반복되고 5대5의 역설, 공평함의 역설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요. 서로 팽팽하게 균형이 오다 보니까 수많은 역설, 부작용을 지금 낳고 있는 그 아주 어떻게 보면 부작용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창피합니다. 네. 예, 여와 동수일 때는 동수인 대로 또 여대 야소가 된 상황에서는 또 힘의 논리에 의해서 계속 시끄러운 청주시 의회를 보고 있자니 피곤함이 몰려옵니다. 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다른 상임위로 보내는 사무임 안건이 표결에 붙여졌는데요. 여기서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상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통상적인 방법은 아니다라는 지적이 있고요. 또 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분명히 일사불란하게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지난번 표결 과정에서도 이탈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난번에 그 이탈표였던 모 의원은 이제 제명 처리됐을 정도로 민주당이 강력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과거에 7개 상임위원회 중에서 과거 동수일 때 이제 협상에 의해서 국힘당이 3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민주당이 4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갖도록 합의를 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깨지면서 지금은 사실상 민주당의 4개 상임위원회 중에서 2개만 확보가 된 상태고 2개의 상임위원회는 이제 표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말하자면 민주당에서 제명 처리된 의원을 운영위원장을 시켰고 민주당에서 과거에 도시건설위원장을 하던 분을 사보임 처리하면서 다른 사람을 도시건설위원장으로 갖다 놨단 말이죠. 예. 그 정략이라는 말을 제가 쓴 이유는 지금 민주당의 구도로 봐서 그 도시건설위원장으로 선출된 분이 민주당의 다른 동료 의원들과의 그 관계를 원만히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장을 못 맡을 걸 뻔히 알거든요. 문제는 단기적으로 이제 전쟁에서 이겼을지는 모르지만 과연 이런 식의 그 정치적 책략을 가지고 계속 의회를 이끌어 갈 거냐 하는 문제예요. 말하자면 지금 이제 그 충북 시민단체에서도 그런 정략적 선택이 가져올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듯이 과연 이런 식으로 정략적으로 상임위원회를 독식한다고 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것을 감안한다고 보면 의원이 정략이 아니라 정치적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해야 되는데 그것이 좀 아쉬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꼼수다. 그 수많은 꼼수 국회에서 난무할 때 다 비판을 하죠. 비슷하게 닮아왔습니다. 사보임, 국민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단어였었습니다. 국회에서 바른미래당 시절에 중간에 캐스팅 보트가 되면서 법사위, 사보임을 통해서 어떤 원하는 것들을 관철해 나가는 꼼수를 쓰면서 그 결과는 다 대부분 비판을 받고 엉뚱한 결과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은 표결입니다. 다수결의 원칙.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꽃이자 독약이라고 합니다. 좋을 때도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다수의 행포가 되기도 하고 지금 이 경우는 과연 이게 꽃이 될지 독이 될지 아마 시민들이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포용, 타협, 대화합 물 건너간 지 오래됐습니다. 그건 중앙 정치에서도 여야 협상 제대로 없잖아요. 대표들 간에 그것도 없고 등등등 하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지방 정치까지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 정도는 사실은 원내대표끼리 모여서도 협의할 수 있고 이런 꼼수까지 아니더라도 누가 봐도 꼼수라는 게 다 표가 나잖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갑자기 제명이 되거나 갑자기 상대를 두둔하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쭉 흐름이 있었잖아요. 그걸 숫자로 기계적 균형을 맞춰서 야 우리는 숫자상으로 4대 3으로 해주지 않았느냐. 누가 과연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뻔히 외적으로 보여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무리수를 두고 꼼수를 두고 하는 이 시의회 정말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도시건설위원회가 문제된 게 굵직한 청주시의 현안들이 도시건설위원회와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결 정족수 과반을 차지한 국민의힘에서 표결을 방법으로 이것을 이제 위원을 바꾼다거나 위원장을 선정하는 데에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좀 비난받을 만하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더군다나 지금 현재 국민의힘 소속의 시의원 한 분이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고 그 항소심 판결이 5월에 나올 예정에 있습니다. 만약에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동수인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독주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치 앞을 못 보시는 상황은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네.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요 도시건설위원장으로 된 분이 또 그만뒀잖아요. 여러 이제 역학관계에서.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까지 또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국힘에서.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1기 때는 전반기에는 국민의힘에서 의장을 하고 후반기에는 민주당에서 한다 이렇게 해놓았던 부분까지도 지금 이렇게 숫자로 가다 보면 충분히 그것도 또 바뀔 수가 있겠죠. 서로 어떤 신뢰, 신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의 다 무너졌다라고 생각이 돼요. 네, 청주시 의회가 출범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피곤하다, 지친다, 그리고 관심이 가지 않는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청주시 의회에서 필요한 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정략이 아니라 정치적 책략이 아니라 정치적 협상. 그리고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전공법이거든요. 말하자면 서로 필요한 것을 협의를 통해서 나눠 갖는 것. 그런 정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상대방의 위치라든가 상황을 전혀 무시하고 책략으로 모든 것을 얻고자 하는 정치적 술책 이런 것이 난무하게 되면 위치가 바뀌었을 때 계속 그런 형식의 정치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죠. 그래서 전공법에 의한 협상. 말하자면 툭 터놓고 필요로 하는 것들이 뭐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선까지 양보할 수 있고 어느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줄 거와 가져올 거에 대한 것들을 형식적으로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협의를 하는 필요가 있는 거죠. 여기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김영근 도시건설위원장이 거부할 거를 뻔히 알고 시켰다는 얘기는 국힘당에서 그러면 우리가 차지하지 이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속이 뻔히 보이는 책략을 쓰게 되면 계속 그 책략의 연속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네, 결국 중심은 시민이지 의원님들이 아니잖아요. 중심은 시민이고 이걸로 인해서 이런 사태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도 결국 시민이죠. 청주병원 사태 기타 포함해서 지금 현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야 원내대표 두 분을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인격도 좋고 합리적인 분들이에요. 충분히 만나서 대화가 될 수 있는 분들이에요. 저는 충분히 다 도정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통합 화합의 노력들이 좀
간절히 필요한 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같은 의견입니다. 1년밖에 안 됐는데 1년 동안 계속 싸운 모습만 본 시민들은 정말 너무나도 실망감이 큽니다. 앞으로라도 여야 간 협치하여 아름다운 정책을 만들어내는 시의회를 기대해 봅니다. 네, 청주시 의회 의원들의 화합 없이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소보다 열흘 일찍 꽃이 피기 시작한 사과과 수원. 분홍빛 꽃망울이며 꽃이 가지마다 달렸습니다. 멀쩡해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니 꽃가루를 밟는 암술이 까맣게 변했습니다. 잘라보니 열매가 되는 밑씨, 씨방까지 얼어버렸습니다. 지난 8일 새벽 찾아온 영하권 날씨에 고사한 겁니다. 또 다른 농가도 마찬가지. 성한 걸 찾아보기 힘든 정도인데 올해는 물론 내후년 농사까지 걱정입니다. 열려도 상품성이 떨어지는 데다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는 웃자라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사과뿐 아니라 배, 복숭아, 밭작물까지 4월 초 이틀 사이 신고된 저온 피해는 충북에서 613농가, 280헥타르가 넘습니다. 평균 기온이 관측 이래 최고였던 지난달 사실상 초여름 날씨에 일찍 핀 꽃이 이후 저온에 장기간 노출되고 있어 사후 관리가 중요합니다. 청주기상지청은 내일까지도 5에서 10mm의 비가 내린 뒤 아침 기온이 다시 크게 내려가겠다며 이달 말까지 저온 피해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상 기온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상 다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흔히 농업을 하느님과의 동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 동업인데 그 동업자가 내 생각은 전혀 상관이 없이 좌지우지하는 동업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죠. 실제로 이 기후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뭐 과거 천수답이라는 말을 쓰지 않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그 영향을 받아왔는데 최근에는 이제 기후변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 왜곡된 그 날씨 때문에 더 많은 피해를 보는 것 같아요. 문제는 이 기후 통제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사후 대응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해도 기후 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할 만한 어떤 단초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그 과학적인 단서들을 기후 통제에 쓸 것이 아니라 이제 사후 대응에 효과적인 대응에 쓸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농민들 스스로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자치단체라든가 중앙정부라든가 또는 특히 자치단체 같으면 과거에는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단순히 농작물의 품질을 개선하는 데 그쳤잖아요. 이제 그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농어민의 역량을 키우는데 역할을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농업기술센터가 매우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농작물 재해보험이라는 것이 있긴 한데 아무리 많이 이제 홍보를 해도 이 농어민들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매우 이제 생소하게 느끼거든요. 네. 그래서 이 농작물 재해보험을 좀 더 활성화해서 농업이라고 하는 것도 단순히 하늘만 쳐다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 부담을 나눠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을 농어민 스스로도 세워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춰줘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예. 작년, 올해 아주 신기록, 제조기록 기상청이 바쁩니다. 그 사상 최초, 뭐 사상 최고, 사상 최고의 무더위, 뭐 예를 들어 사상 최고의 국지성 호우, 또 올 같은 경우는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뭐 벚꽃이 빨리 폈다 등등등 수도 없는 속에서 이제 어르신들이 말씀합니다. 내 생애 정말 가장 더운 여름이야. 그런데 아닙니다. 젊은 세대들에게는 너의 생애 가장 시원한 여름이야가 됩니다. 예. 다보스 포럼이라고 있죠.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세계 위기 보고서라는 거를 해마다 발표를 하는데 작년에 발표된 10가지 세계 위기 주요 원인 중에 6가지나 기후 환경과 직결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굉장히 우리 다 같이 이거는 어떤 뭐 농촌의 문제, 도시의 문제, 어느 한국 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전 세계적인 문제고 또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건데 그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레스라는 사람이 지금 지구 역사를 1년이라고 환산을 했을 때 지금 우리는 현재 마지막 0.2초를 살고 있고 지구 자원의 3분의 1을 우리가 다 소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탄소 공중에 배출되면 100년을 갑니다. 쓰레기 우리 태워서 나오는 탄소 이런 것들이 100년을 갑니다. 왜? 우리 청주시도 보면 탄소 제로, 탄소 중립 많이 써져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하는 데 보면 많이 써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고, 물론 제로가 되기는 어렵지만 이제 목표죠. 그런 목표를 가지고 노력해야 되는지, 결국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기후가 역습을 합니다. 기후의 역습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후가 저희를 공격을 합니다. 집중호우를 내리게 한다든지, 장기간 작년 보시면 227일이나 남부지방에 비가 안 왔습니다. 예. 그래서 거꾸로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대규모 산불이 나잖아요. 충남에 엄청나게 났었잖아요, 최근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가 역습을 당한다. 예, 변호사님. 예, 뭐 이상 기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관한 얘기 역시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해마다 반복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특히나 올해 봄철에 냉해로 인한 피해에 관해서는 제가 찾아봤더니 뭐 유튜브나 이런 데에 영농인이나 농업기술원에서 뭐 냉해 피해 대책 같은 거, 피해 대책과 예방 뭐 이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이상 기온에 농작물 피해를 왜 우리가 얘기해야 되냐라는 의문이 있으실 수도 있지만, 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이것은 비단 농작물 피해로 인한 소비자의 부담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 그 재앙이라고 불리는 기후 위기와 관련이 있고, 이거는 각각의 가정에서 탄소 중립과 더불어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부분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지난달 3월에 현 정부가 처음으로 탄소 중립 계획을 발표했는데, 비록 환경단체에서 여러 비판이 있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계속 이런 계획을 발표하고 주의를 환기시키는 데에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이 피해, 어떠한 대책들이 마련돼야 조금 그 피해를 줄일 수 있을까요?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농업기술센터가 30년 전에는 생산량을 많이 만들 수 있는 품종 개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병해충에 강한 품종을 개발합니다. 이제 더 나가서 냉해라든가 또는 뭐 열해라든가 여러 가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품종 개발도 이제 농업기술센터가 나설 때가 된 거죠. 네. 말하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후변화를 우리가 억제하지는 못하지만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농업기술센터가 이제 병해충을 넘어서서 기후변화를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농작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노력들을 해야 되고, 그에 따른 이제 자치단체 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신 교수님. 원인에 대한 제어와 이제 결과에 대한 제어가 있겠죠.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이제 원인에 대한 제어를 우리 스스로 노력하는 것들, 결과에 대한 건 예를 들어서 지금 냉해나 이런 걸 입었을 때 이제 보험을 들었을 때 지자체에서 90%를 이제 지원해서 보험 가입을 유도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농작물 보험에 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인과관계를 따지거든요. 근데 인과관계에서 이게 어떤 농민의 과실이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따져요. 왜냐하면 보험회사도 결국 그 회사기 때문에 농림부와 농협 손해보험이 같이 해서 이제 주로 하고 있는데, 책임성 부분, 그 지원하는 부분을 자기들도 회사기 때문에 이익을 또 극대화해야 되는 노력 때문에 금방금방 적시에 보상을 해주고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원활치 않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대책들은 많이 나와야 되는 걸 테고요. 그 이전에 이제 원인 부분은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할 수 있는 거잖아요. 코로나19 약 3년여 동안에 배달 약 20% 이상의 주문량이 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플라스틱 사용량이 약 15%가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서 음식물 쓰레기도 11%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출하는 그 산업 생활 쓰레기가 엄청나게 이제 폭증을 하게 된 거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스스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흰 면 티셔츠를 하나 만드는데 놀랍게도 그 흰색으로 만들기 위해서 물이 2,700리터나 들어간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3년 반 정도를 마시는 물의 양이 이 옷 하나에 들어간다는 거죠. 생활 주변에 굉장히 많은 그 여러 가지 그 오염이나 공해를 배출하는 이런 요인들이 많죠. 지구상에 지금 음식물에 지구상에서 지금 식량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3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3분의 2는 여전히 먹는 걸 걱정하고 있는데, 거꾸로 우리 지구상의 3분의 1은 음식 쓰레기,
그러니까 음식물의 3분의 1은 쓰레기로 또 버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사전적인 노력 그리고 사후적으로 어떤 결과적으로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상을 해주고 지원해주는 정책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같이 병행이 돼야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한번 가보죠. 이상 기후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자세에도 이제 변화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한 대로 그 이상 기후라고 하는 것이 저절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인간들의 그 소비 생활이 이제 너무 과해서 그것이 이상 기후를 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이상 기후를 유발할 수 있는 소비 생활을 줄여야 되죠. 사실은 음식물 쓰레기든 뭐 플라스틱이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발생한 이유는 인간 과소비거든요. 예.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동안 인기 있었던 것이 한정식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단품 위주의 식사. 하다못해 우리가 이제 느끼지는 못하더라도 과거에 많은 소비 생활 습관 중에 과소비를 유발할 수 있는 생활 습관들을 개개인이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식단을 마련해서 권고를 하는 거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플라스틱이 줄여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소비생활 방식을 권고해야 되는 거고 그런 여러 가지 중앙정부의 대책들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우리 일반 소비생활에 녹아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권고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가 받아들이기까지는 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서는 기후변화를 우리가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한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벌이 이제 2월 말 3월 초에도 개나리가 폈습니다. 그러니까 봄이 왔구나 생각하고 이제 벌들이 다 같이 이제 나갔죠. 꽃에 이제 수분을 채취해서 여기서 저기로 옮기고 하면서 이제 많이 이렇게 열매가 맺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농사지면서 진짜 뭐 그런 경우를 많이 그렇게 해서 벌이 없을 때는 우리가 다 손으로 일일이 해요. 그 수분을 묻혀줘야 돼요. 꽃분을. 그렇죠. 그러면 벌이 나갔다가 갑자기 3월 달에 영하로 떨어졌어요. 돌아와야 되는데 다 길을 못 찾고 죽고 막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5억 마리 이상이 지금 없어졌다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에도. 그러면서 이 제때 이제 꽃을 묻힐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저희가 인간이 이제 기계로 손으로 해서 억지로 하면서 단가가 올라가죠. 물가가 올라갑니다. 역시나 기후가 결국 우리 생활 물가로 역습을 가했죠. 이런 역습을 가하는 건 전쟁까지 이어집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 최고의 곡창, 그 기후의 기후로 인해서 밀이 그 생산량 작황이 떨어진 거 이런 것도 영향이 일부 있다고 합니다. 유럽에 폭염이 왔습니다, 작년에. 영국, 프랑스 여름 에어컨을 잘 못 틀었습니다. 왜? 천연가스 가격을 러시아에서 주로 받아오는데 가격이 폭등합니다. 또 공급을 제한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전쟁에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이런 것들까지 나옵니다. 저희가 생각지도 못하는 분야까지 이런 환경, 기후들이 계속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작은 일상의 생활부터 큰 것까지를 계속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변호사님. 예. 결국에 이상 기후가 단순히 뭐 기온을 올리거나 대기질을 나쁘게 하는 것만에 그치지 않고 종국적으로는 식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것은 우리의 삶에 결국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소하겠지만 이것이 뭐 기후학자나 정부 뭐 범세계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이 아니라 나부터 뭐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한다든지 쓰레기 분리수거를 철저히 한다든지 그런 작은 실천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끝으로 눈에 띄는 댓글 있으면 짚어주시죠. 네, 이상기온에 대해서 이제 대부분 걱정하는 댓글이고요. 와치 땡땡땡님께서 식물생리대학에서 배우고 있는데 교수님이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사람도 미치고 있는데 식물도 미쳐 들어가는 세상이라고. 꽃이 너무 일찍 펴서 꿀벌이 꽃가루도 못 옮기고 이 정도로 더워지니 모기도 자연스럽게 나오고 이런 다 걱정하는 댓글 위주입니다. 네, 이상기후로 인해서 꿀벌만 사라지는 건 아닐 겁니다. 네,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자연을 좀 더 생각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지역민들의 관심을 끌었던 뉴스를 선정해 전문가들과 함께 풀어본 4월 월간 뉴스 분석. 앞으로도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충북 시사토론창 월간 뉴스 분석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